안녕하세요, 비튜브입니다. 오늘은 카라반 운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출발하기 전. 두 번째, 주행 시. 세 번째, 캠핑 시. 그럼 첫 번째, 출발 전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견인의 연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분리형의 견인고리 같은 경우 견인차와 견인고리가 잘 장착이 되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은 카라반과 견인차가 연결이 된 줄 알고 출발을 했는데 한 5m 정도 이동을 하다가 뒤에서 쾅 소리가 들려서 보니 카라반과 견인차가 분리가 돼서 떨어졌다는 안타까운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통잭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었다곤 하나 반드시 견인 연결이 잘 되었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견인 연결을 완료하시고 커플러 부분이나 A프레임 부분을 반드시 손으로 힘껏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건 타이어의 공기압입니다. 투축이야 바퀴가 양쪽에 두 개씩 있으니까 원축보다는 안심이 될 수 있겠지만 원축 카라반의 경우 한쪽 바퀴만 이상이 생긴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압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태양열로 충전되는 TPMS 2만원 이내에 네이버 검색을 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핸드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구입하셔서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부 다 무선이기 때문에 따로 설치 시 힘든 점도 없습니다. 그냥 초보자분들도 무난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전기장치가 잘 연결되었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기장치 연결 후에 한 분이 반드시 뒤로 가셔서 브레이크등, 깜빡이, 후진등, 미등 다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신 후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비튜브는 제대로 연결한 줄 알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가 캠핑장에서부터 집까지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도착 후에 주차하려고 하다가 발견했는데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카라반이 잘 보이니까 깜빡이나 브레이크에 영향을 주지만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경우 미등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는 언더 LED 바를 설치합니다. 아니면 차 뒤쪽에 LED도 같이 설치를 합니다. 이게 눈뽕을 하려고 다는 게 아니라 화물차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에 LED를 다는 게 불법이긴 하나 시인성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핸드브레이크를 안 풀고 주행해서 AS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습관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견인차가 17년식 올류 카니발인데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가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왼발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해야 하는데요, 아직은 저도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끔 가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카니발은 알림음이 울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카라반은 알림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핸드브레이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반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문이나 문, 해치가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물건들이 잘 수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무거운 것이 잘못 수납되면 주행 중에 떨어져서 어디 바닥에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물건들은 미리 바닥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캠핑 때 쓰려고 카라반 내부 어딘가에 물건을 걸어 놓았다면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게 배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프레임 쪽으로 장비를 많이 실다 보면 수직 하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되고 뒤쪽으로 많이 실으면 무게가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스웨이 현상이 올 수도 있고, 이 무게 배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가운데에 수납하는 게 가장 좋으나 보통적으로 카라반은 가운데에 침대나 소파가 없는 모델이 많습니다. 옵션을 달 때 무게를 계산해 보시고 어디에 어떤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장비는 얼마큼 무게가 나가는지 측정을 해 보신 다음에 수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처음 카라반을 구매하시고 한 번만 계산하면 되시니 꼭 무게 배분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행시 주의사항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행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카라반이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카페에서 이런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견인차가 거의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견인차와 카라반이 분리가 되어서 카라반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이 카라반이 분리된 걸 빠르게 캐치하셔서 견인차로 카라반을 막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없던 도로라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차주분이 카라반과 견인차가 분리되는 걸 못 보시고 계속 가셨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고는 견인장치의 결함으로 카라반과 견인차가 분리된 사건입니다. 저도 견인장치를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두 개의 제품이 카라반과 견인차가 분리된 사고를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공부하시면 나오니 이 제품 두 개는 그냥 믿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소송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따로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사건을 모를 때 이 분리된 제품을 8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손해배상책임보험도 들은 새 제품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견인장치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라반을 견인하고 내비가 지정해주는 도로로 신나게 다니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다리 밑에 통과하다가 카라반이 다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티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키셔서 운전자를 특수화물차로 바꾸신 다음에 목적지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요철하고 방지턱이 많이 있죠. 주행 중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 요철과 방지턱입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 출발하거나 복귀할 때 좀 늦은 시각에 오게 되면 도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캠핑장이나 노지를 항상 같은 곳을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초행길이라서 갈 때나 올 때나 지리적 특징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일 좋은 건 미리 목적지를 한번 탐방을 해보는 것인데 사실 시간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 또한 그냥 초행길로 다닙니다. 어디가 방지턱이 많고 어디가 요철이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요철을 발견하셨다면 정말 최대한으로 천천히 넘으셔야 합니다. 이 이유는 바로 수직 하중 때문인데요. 이것도 사실 견인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카라반이 보통적으로 수직 하중이 70km에서 100km 사이인데요. 방지턱을 넘을 때 2배 이상 충격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가끔 보면 심한 요철이 있거나 엄청나게 깊게 푹 파인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못 보고 넘어가시면 견인장치와 카라반에 매우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지턱을 못 보고 넘거나 요철을 밟으셨다면 캠핑 복귀 후 꼭 시간을 내셔서 견인장치를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커플러도 확인을 하면 더 좋으나 아직 커플러가 부러져서 견인장치와 분리되었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주차되어 있는 카라반을 김 여사님께서 들이박아 커플러가 파손되었다는 글은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속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카라반을 견인한 상태에서 엄청난 속도로 주행하시는 분은 당연히 안 계시겠죠? 저는 80km와 90km 사이를 추천드립니다. 카라반에 아무리 관성 브레이크가 있다고 한들 거의 2톤짜리 물건이 뒤에서 미는데 제동력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속 80km로 달릴 때와 시속 90km로 달릴 때의 스웨이 현상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사실 70km로 가면 더 안전하긴 하나 너무 답답하죠? 일반 화물차도 70km로 운행을 하는 화물차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큰 트럭이나 버스가 옆으로 슝 하고 지나가면 카라반이 약간 빨려 들어갑니다. 주행 중일 때 스웨이가 오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스웨이가 오면 속도를 줄이거나 빠르게 가속하는 게 답인데 카라반 달고 당연히 빠르게 가속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속도가 빨리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고속주행은 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지에 30분이나 1시간 늦게 도착한다고 무슨 일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 너무 느린 화물차가 있으면 추월을 하고 싶긴 하나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가자고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라반은 차선을 거의 다 먹습니다. 일반 카라반 폭이 대략 2.25m, 광폭 카라반 폭이 2.45m. 정말 조금만 핸들을 틀어도 그냥 다른 차선을 침범해버립니다. 광폭 카라반은 이 차선에 정말 꽉 차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이드 미러로 아무리 끝을 본다 한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감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약간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방 카메라나 4채널 CCTV를 설치하셔서 수시로 확인을 하시며 주행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후방 카메라나 CCTV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사이드미러와 감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견인차의 엔진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미션오일 온도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카페 보면 종종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미션오일 온도가 높아져서 미션 락에 걸렸다는 글입니다. 특히 언덕을 넘어갈 때 미션오일 온도가 치솟습니다. 미션오일 쿨러를 하면 AS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비튜브의 카니발은 아직 새 차이기 때문에 미션오일 쿨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그3라는 많은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품을 사서 장착 중입니다. 이 또한 카라반 유저분들이 다그3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미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면 수동으로 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사실은 미션 오일 쿨러를 장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직 목적지 도착에서의 주의사항은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주의할 게 많죠? 사실 카라반이라는 게 신경 쓸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단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제가 카라반 장단점 영상을 찍긴 했으나 이렇게 주의사항을 적으니 단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카라반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 시 주의사항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카라반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카라반 앞뒤만 신경을 쓰셔서 수평을 잡으시는데요. 사실 앞뒤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이 좌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러한 상자를 들고 있는데 이 상자 좌우를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 당연히 찢어지겠죠. 카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좌우 수평이 잘 맞지 않아도 버틸 수는 있으나 점차 데미지가 입어서 가구가 틀어지고 어딘가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카라반 수평 맞추기 정말
정말 힘드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지형 잘못 잡으면 블록도 보여야 하고, 그래서 EMP라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놈이 있습니다. EMP는 버튼 하나 누르면 아웃트리거가 자동으로 내려와서 수평을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녀석 몸값이 400만원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 유럽식은 30만원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EMP 장착을 안 했지만 출정을 한번 나갔다 오면 수평을 2번이나 잡아야 됩니다. 일단 목적지 도착해서 한 번, 그 다음 캠핑 복귀 후 주차장 도착해서 한 번, 한 번 출정당 총 2번 수평을 잡아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1년이면 24번 씁니다. 3년이면 72번 정도 쓰는데 대략 한 번 사용할 때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한 달에 한 번 이상 출정을 나가고 3년을 더 쓰면 제 생각에는 뽕 뽑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기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카라반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목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동자키라는 놈을 구입해서 다이하려고 준비물을 다 사다 놓았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 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마 카라반 유저분들이시라면 전동자키 다이 엄청나게 다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 영상 제가 세세한 설명과 후기 만들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좀 풀려야 하니 기다려주세요. 또 이상한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좌우 수평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소를 생각해보시면 간단합니다. 가운데에 중심이 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카라반도 가운데에 바퀴가 있고 앞뒤가 조금 틀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취침할 때 그것을 느낄 수가 있기에 앞뒤 맞추는 걸 추천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카라반을 은근히 숙박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단 목적지를 정해놓고 카라반을 끌고 주변에 주차를 시킨 후 그 목적지를 관광하고 오는 것인데요. 너무 들뜬 마음에 문을 잠그지 않아서 물건을 분실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신다는 글을 봤습니다. CCTV를 달아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장갑에 모자에 마스크 다 끼고 도둑질하니 사실 못 잡습니다. 어떤 도둑이 문 똑똑똑 두들기고 계세요 한 다음에 답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지 캠핑을 다니다 보면 반드시 주변에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상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지에서 가족끼리 캠핑을 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주변은 엄청나게 깜깜하고 요새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죠. 어떤 분은 카라반에 목검도 갖고 다니신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또 매년 들리는 소식이 있죠.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소식입니다. 카라반을 구입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거의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없으시다면 반드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덕션을 보시면 덮개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덕션을 사용하시다가 유리 덮개도 깨먹었다는 글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카라반 용품은 수입해서 그런지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화재 사건도 저는 한 건 글을 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옵션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영상 촬영한다고 줄이긴 줄였는데 대본을 다 쓰고 나니 양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항상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니 피드백 내용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허접한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